불임인 백만장자는 가난한 가정에서 온 소녀를 입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택에 도착한 다음 날, 그녀를 지켜보던 백만장자는 깜짝 놀라 결국 소녀의 몸에서 출생 표식을 발견하자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 표식은 그의 가족이 대대로 가지고 있던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서울의 무더운 10월 오후였습니다. 정현우는 남대문 지역을 지나 또 다른 비즈니스 미팅을 마치고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45세의 사업가는 금융계에서 그의 예리한 사업 감각으로 잘 알려져 있었고 국내 최대 기술 기업 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보통 이 지역을 지나지 않았지만 그날은 광화문에서의 교통 체증으로 인해 다른 경로를 선택했습니다. 신호등을 기다리는 동안 그의 눈은 평범하지 않은 광경에 끌렸습니다. 약 12살 정도로 보이는 소녀가 성당 앞에서 오래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의를 끈 것은 젊은 거리 예술가의 존재가 아니라 더 깊고 본능적인 무언가였습니다. 그녀가 연주하는 멜로디는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소녀는 어깨까지 내려오는 물결치는 갈색 머리를 가지고 있었고 멀리서도 그녀의 호박색 눈동자가 정현우에게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하지만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바른 청바지와 작은 꽃이 수놓인 흰 블라우스. 그녀의 발 아래에는 열린 바이올린 케이스가 서둘러 지나가는 행인들의 동전을 받고 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정현우는 발견한 첫 번째 주차 공간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는 천천히 소녀에게 다가갔고 그녀는 이제 아리랑의 단순화된 버전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여전히 미숙했지만 음악에 대한 타고난 재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노래를 어디서 배웠니? 정현우가 물었고 그의 목소리는 그가 억누르려고 노력하는 감정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멜로디를 중단하고 의심과 호기심이 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김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 근처에 악기 가게를 하세요. 그럼 네 이름은 뭐니? 민지예요. 그녀가 대답했고 마치 그것이 그녀의 가장 소중한 소유물인 것처럼 바이올린을 더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저를 민지라고 불러요. 바로 그 순간 정현우는 깨달았습니다. 소녀의 오른쪽 손목 안쪽 블라우스 소매의 부분적으로 가려진 곳에 작은 초승달 모양의 표시가 있었습니다. 그의 딸 수아가 태어났을 때 가지고 있던 것과 동일한, 그 자신도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일한 정 가문의 특징적인 버스마크였습니다. 정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12년 전 그의 작은 수아가 요람에서 사라졌던 그 밤 이후로 그와 그의 전 아내 윤서의 삶을 영원히 바꾼 밤 이후로 12년이 지났습니다. 경찰은 결정적인 단서를 찾지 못했고 결국 사건은 종결되었으며 어떤 직업적 성공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남겼습니다. 너 이 근처에 살고 있니, 민지야? 소녀는 대답하기 전에 망설였습니다. 그런 편이에요. 때로는 김할머니 집에 있고 다른 때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며 문장을 미완성으로 남겼습니다. 그 순간 60대로 보이는 한 여성이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민지야, 이제 가게로 돌아갈 시간이야.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녀가 말했고 소녀의 옆에 보호하듯 서 있었습니다. 김할머니시죠, 추측컨대. 정현우는 그를 소비하는 감정의 폭풍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정현우입니다. 민지의 음악 수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김할머니는 그녀 앞에 있는 남자를 경험 많은 눈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수년간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이들을 돕는 과정에서 발달된 그녀의 보호 본능이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민지를 바라보는 방식에는 그녀를 흥미롭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제 가게로 오시는 게 어떨까요? 거기서 더 잘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할머니가 잠시 고민한 후 제안했습니다. 여기서 가까워요. 종로에 있어요. 가게로 걸어가는 동안 정현우는 민지의 모든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그녀가 걷는 방식, 김할머니와 이야기하며 몸짓하는 방식, 심지어 그녀의 수줍은 미소까지 그녀의 모든 것이 고통스러운 기억과 그가 감히 이름 붙이지 못하는 희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작은 악기 가게는 서울 도심의 분주함 속에서 문화의 오아시스였습니다. 기타, 바이올린, 그리고 다른 악기들이 벽을 장식하고 있어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가게 뒤쪽에는 오래된 업라이트 피아노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정현우 씨와 이야기하는 동안 조금 연주해 볼래? 김 할머니가 민지에게 부탁했고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피아노로 향했습니다. 공간을 채우기 시작한 첫 음들이 거의 정현우의 균형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같은 멜로디였습니다. 윤서가 수아를 위해 특별히 작곡한 자장가였습니다. 어떻게 이 소녀가 그 노래를 알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원곡이었고 결코 발표된 적이 없었으며 어머니가 딸에게 주는 친밀한 선물이었습니다. 사업가는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고 그의 마음속에서 확신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12년의 찾음 끝에 그는 마침내 그의 수아를 찾았습니다. 김 할머니는 정현우가 민지가 연주하는 음악에 보이는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30년 동안 작은 악기 가게의 주인으로 지내면서 그녀는 사람들을 읽는 법을 배웠고 이 우아한 남자의 표정에서 깊고 오래된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이 멜로디는 정현우가 시작했고 그의 목소리는 감정에 복받쳐 있었습니다. 민지는 어디서 배웠나요? 김 할머니는 가게의 오래된 의자 중 하나에 앉았고 정현우에게도 다른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그것에 대해 물어보시다니 흥미롭네요. 민지는 약 6년 전에 제 삶에 들어왔어요. 항상 이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죠. 어디서 배웠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그냥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마치 그것이 항상 그녀의 일부였던 것처럼요. 피아노에서 민지는 계속 연주하고 있었고 이제는 그 멜로디를 그녀가 배운 다른 곡들과 섞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오직 유전적 유산일 수 있는 자연스러움으로 건반 위를 미끄러지고 있었습니다. 윤서, 그녀의 어머니는 딸을 잃은 슬픔으로 런던으로 이사가기 전에 존경받는 피아니스트였습니다. 김 선생님, 정확히 얼마나 오래 민지를 알고 계신 거죠? 고물상 안경을 고쳤으며 김 할머니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약 6년 정도요. 어느 날 그녀가 가게에 나타났어요. 진열장에 바이올린에 매료되어 있었죠. 혼자였고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제 주의를 끈 건 그녀의 눈빛에 있는 품이었어요. 매일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저 유리를 통해 악기들을 관찰하기 위해서요. 정현우는 주에 깊게 듣고 있었고 매 세부사항마다 그의 심장은 더 빨리 뛰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요. 그녀는 가족에 대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 전혀 말하지 않았나요? 제가 아는 건 그녀가 6살까지 성안나 보육원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후에는 글쎄요. 도심의 거리가 그녀의 집이 되었죠. 제 가게를 다니기 시작하기 전까지요. 지금은 가게 뒤쪽에 작은 방이 있지만 때때로 여전히 며칠씩 사라지곤 해요. 민지가 음악을 중단하고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되고 다른 은목걸이였습니다. 김 할머니는 항상 이것에 대해 물어보세요. 그녀가 말하며 보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제 과거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현우는 자신의 충격을 감추기 위해 노력해야 했습니다. 그 목걸이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가족 유산이었고 수아가 사라진 그 밤 요람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의 할머니가 새기게 한 스페인어 문구가 있었습니다. 파라미 페케냐 에스트렐라 소아. 봐도 될까? 그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민지는 잠시 망설였지만 목걸이를 건넸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정현우는 보석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시간에 의해 거의 지워졌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는 각인이 있었습니다. 정현우 씨, 김 할머니가 그의 동요를 알아차리고 끼어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중요한 것이 있는 것 같네요. 정현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생각을 정리하려 노력했습니다. 어떻게 이 소녀에게 그녀가 아마도 그의 잃어버린 딸일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녀를 놀라게 하지 않고 이렇게 민감한 주제를 다룰 수 있을까요? 민지야, 그는 솔직함을 선택하며 시작했습니다. 12년 전 내 딸 수아가 사라졌어. 그녀는 겨우 몇 달 된 아기였지.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목걸이, 그건 수아의 거였어. 너의 어머니, 윤서가 그녀를 위해 특별한 자장가로 작곡한 그 노래를 네가 연주하고 있었어. 뒤이은 침묵은 귀가 멍할 정도였습니다. 민지는 마치 그것에서 모든 답을 찾으려는 듯이 목걸이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어. 정현우가 부드럽게 계속했습니다. 내 손목의 그 표시 초승달 모양, 그건 정 가문의 특징적인 버트마크야. 나도 하나 있고
내 아버지도 가지고 계셨어. 그리고 수아도 태어났을 때 가지고 있었지. 김할머니는 그 계시의 크기를 이해하기 시작하며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민지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고 그녀의 시선은 목걸이와 정현우 사이를 오갔습니다. 왜? 그녀가 마침내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겨우 속삭임이었습니다. 왜 지금 저에게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수아, 내 딸이라고 믿기 때문이야. 정현우가 대답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너는 우리가 12년 동안 단 한순간도 너를 찾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해. 그 순간 마치 우주가 그 연결을 확인하려는 듯이 정현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윤서의 이름이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전 아내, 여전히 런던에 있으며 음악에 전념하고 있고 자신만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운명은 시간과 거리에 의해 분리된 가족의 느슨한 실들을 다시 연결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누구도 앞으로 며칠 동안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도전과 계시를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광화문의 한 사무실 건물 20층에 있는 법률사무소는 그 아침 분주한 활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수연은 파노라마 창문을 통해 도시를 내려다보며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42세의 우아한 여성으로 완벽하게 정돈된 머리와 항상 통제된 표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그룹의 법무이사로서 그녀는 냉정함과 효율성으로 명성을 쌓았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 전화가 울리며 그녀의 생각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녀의 비서 준호였습니다. 이사님, 강명호 씨가 회의를 위해 도착하셨습니다. 몇 초 후 강명호가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15년 동안 그룹의 재무이사를 맡아온 그는 검은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그의 평소에 통제된 행동과 어울리지 않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뉴스 보셨어요? 그가 인사도 없이 물었고 뒤에서 문을 닫았습니다. 무슨 뉴스요? 이수연은 태연한 말투를 유지하며 커피를 따랐습니다. 정현우 회장님이 이번 주 모든 회의를 취소했어요. 사무실에 소문이 돌고 있는데 그가 거리에서 소녀를 발견했대요. 그 소녀가 강명호는 망설이다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수아일 수 있다고요. 이수연의 손에 들린 커피잔이 살짝 떨렸고 이것이 그녀의 내적 동요를 보여주는 유일한 징후였습니다. 불가능해요. 우리가 보장했잖아요. 그 소녀가 성안나 보육원에서 도망친 이후로 거리에 있었다고 해요. 피아노를 연주한대요, 이사님. 그리고 버스마크도 있대요. 이수연은 정확한 동작으로 커피잔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보육원에서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해외 입양을 보장했어야 했는데 이제 우리는 그 목걸이를 가지고 있고 윤서가 작곡한 음악을 연주하는 10대를 거리에서 방황하게 내버려 두었군요. 빨리 행동해야 해요. 강명호가 끼어들었습니다. 만약 정현우가 그의 사촌이 딸의 실종에 연루되었다는 진실을 알게 된다면 그는 알지 못할 거예요. 이수연이 잘랐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는요. 문서들은 파기되었고 적절한 사람들은 침묵을 지키도록 돈을 받았어요. 게다가 누가 내가 정현우의 자매처럼 자란 사람이 그럴 수 있다고 믿겠어요. 복도에서 들려온 소리에 그녀는 갑자기 말을 멈췄습니다. 몇 초간의 긴장된 침묵 후 그녀는 더 조용히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장미란을 찾아야 해요. 그녀는 당신의 비서였고 우리가 묻어두어야 할 세부 사항들을 알고 있어요. 장미란은 몇 년 전에 사라졌어요. 당신도 알잖아요. 이름을 바꾸고 도시를 옮겼고 하지만 여전히 매달 송금을 받고 있죠. 이수연이 마무리했습니다. 당신이 관리하는 K만 제도의 그 계좌를 통해서요. 도시의 다른 편에서 김할머니의 악기 가게에서 민지는 생각에 잠겨 피아노 건반을 무심코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전 생애 동안 그녀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을 느껴왔고 그것은 음악으로만 부분적으로 채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현우의 말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메아리치고 있었고 전에는 결코 이해할 수 없었던 기억의 단편들과 함께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김할머니가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피보호자를 지켜보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작은 아가? 김할머니, 보육원에서 저를 관찰하던 회색 옷을 입은 그 여자분 기억나세요? 저와 한 번도 말을 하지 않고 그저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던 분 말이에요. 상인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너 전에 그 얘기 한 적 없었는데 민지야. 그게 정현우 씨가 나타난 후로 기억나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분은 항상 강한 제스민 향수를 뿌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금색 나비 모양의 브로치를 달고 있었죠. 강남의 그의 펜트하우스 아파트에서 정현우는 전화를 들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 들려오는 윤서의 끊어지는 숨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방금 민지와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그녀가 당신의 음악을 연주해요, 윤서. 당신이 수아를 위해 작곡한 자장가를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겠어요? 만약 그녀가 아니라면? 서울로 돌아가고 있어요. 윤서의 목소리가 결연하게 들렸습니다. 가능한 첫 비행기를 탈 거예요. 정현우, 당신 확실해요? 버스마크 목걸이 음악, 우연의 일치가 너무 많아요. 게다가 그녀의 눈에 무언가가 있어요, 윤서. 당신의 눈과 똑같은 그 호박색 빛깔이에요. 성안나 보유권에서 정수녀는 오래된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캐비넷 뒤에 떨어진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진에는 어린 소녀가 젊은 수녀 옆에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정수녀는 이정희 수녀로 몇 년 전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일부 아이들의 입양에 대해 질문을 하기 시작한 직후였습니다. 수녀는 사진을 자신의 습관 주머니에 넣었고 이 발견이 처음 보기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지금 민지라는 이름의 옛 원생에 대해 낯선 사람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했을 때 말입니다. 윤서의 임시 아파트에서 민지는 정현우가 준비한 피아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자장가의 첫 음들을 쳤고 그녀가 전체 여행 동안 참았던 눈물이 마침내 자유롭게 흘렀습니다. 윤서 씨, 부드러운 목소리가 그녀를 중단시켰습니다. 그것은 강명호의 현재 아내이자 서울시립음악학교의 음악교사인 박지윤이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들어와서 죄송해요. 하지만 문이 열려 있었어요.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무엇에 대해서요? 윤서가 물었고 눈물을 조심스럽게 닦았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가르쳤던 특별한 학생에 대해서요. 오직 당신만이 작곡할 수 있었던 음악을 연주하던 소녀에 대해서요. 도심에서 민지는 분주한 거리를 서둘러 걸으며 생각을 정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 회색 옷을 입은 여자가 가게에 나타난 것이 혼란스러운 기억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보육원의 차가운 복도들, 제스민 향수, 어둠 속의 속삭임, 그녀의 손목에 있는 초승달 모양의 버스마크가 마치 과거의 조용한 부름에 응답하듯 맥박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바지 주머니에 있는 은목걸이가 전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고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비밀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윤서의 아파트에서 박지윤은 계속해서 그녀의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서울시립음악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한 지 10년이 되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곳에서 강명호를 만났죠. 학생들의 공연 중에요. 당시에 그는 학교의 사회 프로그램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어요. 윤서는 박지윤이 오래된 악보 노트를 꺼내는 것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습니다. 2019년에 성안나 보육원의 한 선생님이 한 소녀를 데리고 왔어요. 그 아이는 공식 서류가 없었지만 음악에 대한 타고난 재능이 있었죠. 민지, 윤서가 속삭였고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녀는 연주하는 독특한 방식이 있었어요. 마치 음악이 그녀의 DNA의 일부인 것처럼요. 하지만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것은 그녀가 수업 사이에 연주하던 특정한 멜로디였어요. 제가 전에 한 번 본 적이 있는 악보, 제 남편의 사무실에 있던 악보의 곡이었죠. 도시의 다른 편에서 시립도서관에서 정수녀는 오래된 신문들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검색은 12년 전의 작은 사교계 기사로 이어졌습니다. 사진 한 장이 이수연을 성안나 보육원의 자선 행사에서 보여주고 있었고 그녀는 특징적인 나비 브로치를 달고 있었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한 광고가 그녀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장미란이 유명한 후원자, 이수연의 직접적인 추천으로 보육원의 수석 간호사로 고용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편 악기 가게에서 김할머니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맞이했습니다. 정그룹의 현 보안 책임자인 박상구가 조용히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김 선생님, 제가 개인적으로 왔습니다. 그가 설명하며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진은 수아의 세례식 날 찍은 겁니다. 배경의 세부 사항을 보세요. 사진 속에서 부분적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나비 브로치를 달고 있었고
가족 장면을 수수께끼 같은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왔던 바로 그 여자예요. 김 할머니가 중얼거리며 오싹함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사무실에서 이수연은 불안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K만 제도의 계좌에 접근이 있었습니다. 강명호가 긴장된 목소리로 알렸습니다. 누군가가 송금을 추적하고 있어요. 불가능해요. 이수연이 대답했고 그녀의 평소의 통제력이 걱정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 계좌는 보호되어 있어요. 장미란에 의해서요. 강명호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그녀가 서울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윤서의 아파트에서 박지우는 계속해서 그녀의 발견을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강명호의 사무실에서 이상한 문서들을 발견했어요. 정기적인 은행 송금, 항상 같은 날짜에, 그리고 나비 프로젝트라는 코드명이 있는 폴더요. 윤서는 그녀의 폐에서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비 프로젝트라고요? 네, 그리고 그 안에는 오래된 악보가 있었어요. 당신의 악보예요, 윤서 씨. 원본이었고 여백에 이수연의 메모가 있었어요. 민지는 남대문에서 피난처를 찾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그녀의 바이올린을 살짝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현에서 흐르는 멜로디는 자장가였지만 이제 그녀는 그것을 다르게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각 음표가 되찾은 기억의 조각을 담고 있는 것처럼요. 한 노인이 그녀의 연주를 듣기 위해 멈추었습니다. 이 음악, 그가 말했습니다. 음악원의 옛 학생을 생각나게 하는군요. 윤서 씨, 그녀가 갓 태어난 딸을 위해 작곡했죠. 민지는 갑자기 음악을 중단했습니다. 윤서 씨를 아세요? 그녀의 선생님이었죠, 몇 년 동안. 훌륭한 피아니스트였어요. 그녀의 딸이. 노인은 망설였습니다. 그녀의 딸이 사라지기 전까지는요. 그 후로 그녀는 다시는 예전 같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늦게 정현우가 민지를 보기 위해 김 할머니의 가게에 도착했을 때 그는 소녀가 피아노에 앉아 전보다 더 정확하게 자장가를 연주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그녀의 손이 마침내 그녀의 마음이 결코 잊지 않은 무언가를 기억해낸 것처럼요. 이 음악, 그녀가 말했고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자장가가 아니죠. 그렇죠? 아니, 정현우가 대답하며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이야기야. 어머니가 딸을 위해 음표로 쓴 이야기지. 그리고 그 어머니는 민지가 망설였고 그녀의 손이 건반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돌아오고 있나요? 그녀는 이미 돌아왔어, 민지야. 그리고 너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어. 서울시립음악원의 역사적인 건물은 그 일요일 아침 조용했습니다. 윤서는 메인 강당을 사용할 특별 허가를 요청했고 그곳은 그녀 자신의 젊은 시절 공연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에 앉아 그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현우는 이곳이 민지와의 첫 만남을 위한 완벽한 장소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중립적인 영역이야. 그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음악은 항상 당신의 가장 진실된 언어였잖아. 강당 밖에서 민지는 김 할머니 옆에서 긴장하며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이 특별한 자리를 위해 그녀의 보호자가 선물한 단순한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은목걸이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준비됐니? 김 할머니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만약 그분이 저를 좋아하지 않으면 어쩌죠? 민지의 목소리는 그녀의 불안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들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면요? 김 할머니는 애정을 담아 소녀의 머리카락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민지야, 사랑하는 아가. 어떤 진실은 여기서 느끼는 거야. 그녀가 소녀의 가슴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여기서 이해하기 전에. 그리고 그녀의 이마를 두드렸습니다. 민지가 강당에 들어서는 순간 자장가의 첫 음들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윤서는 눈을 감고 연주하고 있었고 그녀의 손은 오래되고 사랑받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의 친숙함으로 건반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복도 중간에 멈춰 서서 황홀해했습니다. 이 버전의 음악은 그녀가 알고 있던 모든 버전과 달랐습니다. 더 복잡하고 더 깊이 있으며 그녀가 항상 느꼈지만 결코 이름 붙일 수 없었던 감정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윤서는 누군가의 존재를 느끼고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곳에 서 있는 소녀를 보았을 때 그녀가 매일 아침 거울에서 보던 것과 같은 호박색 눈동자를 가진 소녀를 나와 함께 연주해볼래? 윤서가 초대했고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민지는 천천히 피아노에 다가가 윤서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자연스럽게 건반을 찾았고 곧 그녀의 음들은 더 경험 많은 피아니스트의 음들과 얽혀 들었습니다. 마치 그들이 수년간 함께 연습해온 것처럼요. 빈 관중석에서 정현우는 눈물을 머금고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 있는 김 할머니는 조용히 손수건을 들고 있었습니다. 놀라워요. 김 할머니가 속삭였습니다. 그들이 함께 연주하는 모습이 마치 그들이 결코 헤어진 적이 없는 것처럼요. 정현우가 마무리했습니다. 피아노에서 음악은 모녀 간의 조용한 대화처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각 음표는 하지 못한 말이었고 각 화음은 공유된 감정이었습니다. 윤서는 오래전에 작곡한 가사를 부드럽게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잠들어요. 내 사랑 꿈의 날개 위에서 시간은 흘러가겠지만 난 절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민지는 눈을 감고 눈물이 자유롭게 흐르게 했습니다. 그 가사, 그 목소리, 그것들은 보육원에서의 모든 외로운 밤 동안 그녀를 따라다녔던 꿈의 단편들이었습니다. 음악이 끝나자 뒤이은 침묵은 의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윤서는 천천히 민지 쪽으로 돌아섰고 그녀의 눈이 소녀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넌 항상 이 노래를 알고 있었구나, 윤서가 말했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사실의 확인이었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손으로 목에서 목걸이를 벗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항상 알고 있었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요. 윤서는 목걸이를 받아들고 손가락으로 다른 각인을 따라갔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녀는 보석의 측면의 특정 지점을 눌렀고 민지가 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비밀 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작은 접힌 종이 조각이 떨어졌습니다. 악보인가요? 민지가 호기심에 차서 물었습니다. 자장가의 첫 번째 버전이야, 윤서가 설명했습니다. 내가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된 날 썼지. 네가 항상 나의 일부를 가지고 있기를 바라며 여기에 보관했단다. 심지어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고 말을 잇기도 전에 민지의 팔이 그녀를 꽉 껴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곳에서 딸의 품에 안겨 윤서는 마침내 12년간의 그리움이 넘쳐 흐르도록 허용했습니다. 강당 뒤쪽에서 아무도 장면을 지켜보는 한 인물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이수연은 조용히 건물 밖으로 빠져나갔고 그녀의 나비 브로치가 역사적인 스테인드 글라스 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 아래에서 반짝였습니다. 강명호의 사무실은 늦은 오후의 어스름 속에 잠겨 있었고 이수연이 통보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평소에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얼굴은 음악당에서의 장면을 목격한 후 평소와 다른 동요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퍼즐을 맞추고 있어요. 그녀가 말하며 가죽 안락 의자에 무겁게 앉았습니다. 음악 목걸이. 윤서가 돌아왔고 소녀는 그녀와 함께 있어요. 강명호는 그가 정리하고 있던, 더 정확히는 파기하고 있던 서류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책상 옆에 작은 휴지통은 이미 분쇄된 종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지훈이 의심하고 있어요. 그가 털어놓았습니다. 한 손으로 흰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집에 있는 내 사무실에서 몇 가지를 발견했대요. 나비 프로젝트의 오래된 문서들이요. 당신이 그 문서들을 보관했다고요? 이수연의 목소리가 위험스럽게 높아졌습니다. 수년 전에 모두 파기했어야 했는데. 한편 윤서의 아파트에서 모녀는 잃어버린 세월의 이야기를 나누며 감정적인 영역을 조심스럽게 탐험하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민지는 거리 생활에 대해, 김할머니의 친절함에 대해, 그리고 음악이 항상 그녀의 피난처였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한 적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민지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보육원에서 저를 방문하던 한 여자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저와 한 번도 대화를 나누지 않고 그저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셨어요. 항상 회색 옷을 입고 계셨고 브로치를, 나비 브로치, 윤서가 마무리했고 정현우와 의미 있는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정현우는 문가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정현우가 가까이 다가와 민지 앞에 안락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수연, 내 사촌이야. 그 브로치는 항상 착용하고 다녔지. 우리 할머니가 스페인에서 가져오신 선물이었어. 음악원에서 윤서는 오래된 악보에서 더 많은 메모를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쪽지들, 날짜들, 시간들, 모든 계획이 그녀의 음악의 여백에 세심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범죄를 기록하기 위해 내 작품을 사용했어. 윤서가 경악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사무실에서 이수연은 걱정스러운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장미란이 말하고 있어요. 박상구가 알렸습니다. 그리고 증거가 있대요. 수년 만에 처음으로 통제력이 이수연의 소나귀에서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책상 위에 오래된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와 정현우가 어린 시절의 모습으로 함께 웃고 있었고 그녀는 처음으로 나비 브로치를 달고 있었습니다. 윤서의 아파트에서 민지는 계속해서 연주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은빛 나비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건반 위에서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그녀의 혈관을 흐르는 정가의 피가 각 음표를 인식하는 것 같은 선조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현우는 방금 도착했고 음악을 듣자 문간에 멈춰 섰습니다. 이 멜로디, 우리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던 곡이야. 어떻게 너 어떤 음악은 마음으로 배우는 거예요? 민지가 연주를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자장가처럼요. 그 순간 정현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상우였습니다. 사장님, 지금 행동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미란이 모든 것을 밝히려고 하고 있고 박지훈 씨가 강명호의 사무실에서 확실한 증거를 찾았습니다. 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고 오랫동안 묻혀있던 진실들이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침묵되었던 교향곡의 음표들처럼. 서울의 밤이 깊어갈 때 여러 대의 차들이 정그룹 본사가 위치한 역사적인 건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박상우는 조용히 보안팀을 지휘하고 있었고 맨 위층에서는 이수연이 사무실 창문을 통해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중요한 문서들이 여기 있습니다. 강명호가 급하게 들어오며 검은 서류 가방을 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지훈이 그녀가 모든 것의 복사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내 사랑하는 형수는 지금 어디 있죠? 이수연이 물었고 그녀의 말투는 겉으로는 태연해 보였습니다. 윤서의 집이요. 모두 거기 모였어요. 박지훈, 장미란, 심지어 그 상인 김 할머니까지요. 윤서의 아파트에서는 실제로 예상치 못한 모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민지는 부드럽게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었고 이는 마치 펼쳐지는 계시의 배경음악 같았습니다. 나비 브로치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어요. 장미란이 설명하며 오래된 사진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정 가문에서는 힘의 상징이었죠. 할머니 이정자 여사가 수십 년 동안 착용하셨고 첫 증손녀에게 물려주기로 약속하셨어요. 수아, 윤서가 피아노에 있는 민지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수연은 이것을 결코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장미란이 계속했습니다. 그녀에게 브로치는 가족이 거부한 모든 것을 상징했죠. 인정, 권력, 무조건적인 사랑. 박지훈은 노트북을 열고 디지털화된 일련의 문서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아가 사라지기 3개월 전부터 성한나 보육권으로 은행 송금이 시작된 기록을 찾았어요. 모두 강명호가 승인했고 모두 나비 프로젝트라는 코드명이 있었죠. 보육원에서 원장 수녀와 정수녀는 오래된 문서 보관실에서 충격적인 발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련의 사진들이 이수연이 정기적으로 어린 민지를 방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항상 나비 브로치를 달고 있었지만 항상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가 소녀를 지켜볼 필요는 있었지만 완전히 가까이 다가가지는 못한 것 같아요. 정수녀가 말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서 이수연은 장미란 전 간호사로부터 걱정스러운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약물 기록을 찾아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방문할 때 소녀를 진정시키기 위해 제게 지시한 약물 용량들. 윤서의 아파트에서 민지가 갑자기 연주를 멈추었습니다. 이제 기억나요. 그녀가 말하며 모인 사람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브로치를 한 그 여자. 그녀는 때때로 울고 있었어요.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 김할머니는 안경을 고쳤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내면 깊숙이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단지 한 가족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정현우는 계속 침묵을 지키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이수연은 내게 자매 같은 존재였어요. 우리는 함께 자랐고 모든 것을 공유했죠. 어떻게 그녀가 사랑 때문이에요. 박지훈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왜곡되고 소유욕 강한 사랑이지만 그래도 사랑이죠. 제가 발견한 편지들에서 그녀는 계속해서
가문의 유산을 보호하고 있다고 반복했어요. 그 순간 윤서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당신이 항상 재능 있는 음악가였죠, 윤서? 이수연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차분하게 들렸습니다. 모두를 당신의 작곡으로 매료시키고 가족에게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귀중한 손녀를 준 사람, 이수연. 자장가의 원본 악보를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요. 당신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날 작곡한 그 악보 말이에요. 그날 밤 피아노 위에 있었죠. 수아가 요람에서 마지막으로 있던 그 밤에 민지는 스피커폰으로 대화를 듣고 있었고 피아노로 돌아가 자장가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연주했습니다. 은빛 나비와 섞어 새로운 멜로디를 만들어냈고 이는 상실과 사랑 그리고 구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에서 이수연은 전화를 통해 음악을 들었고 12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롭게 눈물을 흘리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나비 브로치가 그 눈물로 얼룩졌습니다. 서울의 이른 아침 안개가 도시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윤서의 아파트에서 민지는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고 여전히 목걸이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딸을 부드럽게 담요로 덮어주며 마침내 평화로워 보이는 그녀의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박지우는 박상우와 함께 밤새 증거를 정리하며 발견한 것들을 그룹에 발표했습니다. 수아가 사라지기 전 이수연이 이정자 할머니의 유언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시작했다는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어요. 그녀가 말하며 디지털 폴더를 열었습니다. 할머니의 유언장이라고요? 정현우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몇 년 뒤에야 열렸잖아요. 정확해요. 박지훈이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이수연은 그 내용을 미리 알아냈어요. 나비 브로치와 그 의미에 대한 특별한 조항이 있었죠. 김 할머니가 모두를 위해 커피를 준비하며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 브로치는 단순한 장신구 이상이었군요. 그렇죠? 그랬어요. 정현우가 설명했습니다. 정 가문에서는 전통적으로 어머니에서 딸로 전해지는 리더십의 상징이었죠. 할머니 이정자는 한 세대를 건너뛰어 미래의 증손녀에게 지정함으로써 그 전통을 깼어요. 윤서가 천천히 일어나 피아노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건반을 찾자 부드러운 멜로디가 방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정현우는 그 곡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할머니가 자주 부르시던 노래예요. 그가 말했습니다. 은빛 나비의 노래라고 하셨죠. 정 가문의 꿈을 실어 나르는 은빛 나비들에 대한 노래라고 하셨어요. 그 순간 정현우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박상우였습니다. 사장님, 이수연이 윤서 씨의 아파트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로치를 가져왔어요. 윤서의 아파트 복도에서 이수연이 기다리고 있었고 오래된 음악 상자와 나비 브로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헬레나가 문을 열자 처음 들린 것은 음악 상자에서 나오는 은빛 나비의 부드러운 멜로디였습니다. 이 상자는 이수연이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에 복받쳐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제게 주신 마지막 선물이에요. 제가 결코 지키지 못한 약속과 함께요. 음악을 통해 가족을 하나로 지키라는 것. 민지가 멜로디에 이끌려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이 이수연의 눈과 마주쳤고 처음으로 그들 사이에 거리가 없었습니다. 브로치는 이수연이 계속해서 코트에서 꺼내며 말했습니다. 결코 고통을 주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건 사랑의 상징이었고 연속성의 상징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브로치를 민지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이건 항상 당신 것이었어요.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제 그 진정한 자리로 돌아갈 시간이에요. 음악 상자는 계속 부드럽게 연주되고 있었고 아침 햇살이 마침내 안개를 뚫고 아파트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빛에 나비 브로치의 금빛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반짝였습니다. 윤서의 아파트는 억제된 감정들의 농축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음악 상자는 계속해서 부드러운 멜로디를 연주하고 있었고 민지는 나비 브로치를 손에 들고 그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무게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나비의 각 보석은 안락 의자에 경직되어 앉아있는 이수연이 설명했습니다. 가문의 한 세대를 나타내어 중앙의 다이아몬드는 스페인 내전을 피해 한국에 처음 도착한 정씨 가문의 첫 여성 조상의 것이었죠. 윤서는 긴장과 희망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며 이수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오랜 시간 동안의 신우이는 마침내 자신의 방어벽을 무너뜨리는 것 같았습니다. 왜 보육원에 절 보러 오셨어요? 민지가 갑자기 물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왜 그저 관찰만 하시고 절대 말을 걸지 않으셨나요? 이수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고 마치 힘을 모으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일종의 자기 처벌이 되었죠. 당신이 자라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내가 당신의 진정한 가족과 함께할 권리를 빼앗았다는 것을 알면서 성한나 보육원에서 원장 수녀는 이수연의 더 많은 보내지 않은 편지들을 발견했고 각각은 민지의 생일을 기념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수에게 오늘 당신은 7살이 되었어요. 정 가문의 전통대로라면 윤서와 함께 첫 피아노 수업을 받고 있어야 했을 거예요. 대신에 나는 당신이 보육원 마당에서 혼자 놀며 당신 어머니가 작곡한 그 노래를 흥얼거리는 모습을 보았죠. 박지우는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노트북을 들고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강명호의 파일에서 많은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그녀가 말하며 오래된 문서를 열었습니다. 12년 전 이수연의 의료 진단서예요. 아기를 잃은 후에 깊은 우울증, 가족 내 부적절감으로 악화된 아기. 윤서가 중얼거렸고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이수연. 어떻게 말할 수 있었겠어요? 이수연이 대답했고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모두가 당신의 임신 소식에 그렇게 행복해했는데 윤서. 가족은 마침내 그들의 완벽한 상속인을 갖게 될 거라고 했죠. 반면에 나는 모든 면에서 실패했어요. 민지는 부드럽게 일어나 피아노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건반을 찾았고 곧 은빛 나비의 멜로디가 공간을 채우기 시작했지만 그녀의 해석에는 뭔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노래를 새로운 것으로 변화시키는 달콤함과 이해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죠. 정현우가 오랜 침묵을 깨고 말했습니다. 음악은 말로 치유할 수 없는 것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이수연은 천천히 일어나 피아노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가방에서 오래되고 누렇게 변색된 악보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은빛 나비의 원본 악보예요. 할머니가 아버지를 임신했다는 걸 알았을 때 작곡하셨죠. 전통적으로 브로치와 함께 전해졌어야 했는데 나는 이걸 모든 이 년 동안 간직해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악보를 민지에게 건넸습니다. 소녀는 연주를 멈추고 문서를 살펴보았고 그녀의 눈은 여백에 있는 메모를 알아보고 빛났습니다. 우아하고 오래된 필체로 쓰여진 메모였습니다. 내 작은 은빛 나비에게. 민지가 읽었습니다. 우리의 음악을 다음 세대로 전할 아이. 윤서가 피아노로 다가와 딸 옆에 앉았습니다. 함께 그들은 음악의 완전한 버전을 연주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손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건반 위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이수연은 피아노 옆에 서서 조용한 눈물을 흘리며 이모와 조카가 할머니가 작곡한 음악으로 하나가 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김할머니는 거실 문 앞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며 나비 브로치가 이제 피아노 위에 놓여 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것은 아침 햇살을 특별한 방식으로 반사하고 있었고 마치 이 화해의 순간을 승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음악은 계속되었고 아파트의 구석구석을 용서와 희망의 음표로 채웠습니다. 밖에서는 서울이 또 다른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고 이 작은 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치유의 기적을 전혀 모른 채였습니다. 윤서의 아파트에서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김할머니가 모두를 위해 커피를 준비했고 익숙한 향기가 공간을 채우며 이 비상한 순간에 일상의 느낌을 더했습니다. 민지는 정현우가 가져온 오래된 가족 앨범을 넘기고 있었고 그녀의 눈은 특정한 사진에 머물렀습니다. 그녀 자신보다 조금 더 나이 든 젊은 이수연이 이정자 할머니와 함께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브로치를 착용하고 계시네요. 민지가 관찰하며 부드럽게 이미지를 만졌습니다. 그날은 할머니가 은빛 나비를 가르쳐 주신 날이었어요. 이수연이 설명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그녀는 내가 그 음악을 마음속에 간직했다가 언젠가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윤서는 이수연의 서류에서 발견된 오래된 악보들을 정리하다가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그녀가 불완성된 작품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당신 필체예요, 이수연. 자장가의 변주곡. 이수연이 망설이며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나는 두 곡을 합치려고 노력했어요. 자장가와 은빛 나비를. 죄책감 때문에 잠들 수 없던 밤에요. 성한나 보육원에서 원장 수녀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맞이했습니다. 장미란 전 간호사가 자발적으로 돌아와 증언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수연 씨는 많이 고통받았어요. 그녀가 털어놓았습니다. 소녀를 관찰하러 오는 밤에 저는 그녀가 예배당에서 피아노를 치는 소리를 들었어요. 항상 같은 두 곡이었죠. 마치 부서진 무언가의 조각들을 맞추려는 것처럼요. 다시 아파트로 돌아와서 민지가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건반을 찾았고 곧 새로운 멜로디가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자장가와 은빛 나비의 완벽한 융합이었습니다. 정확히 내가 상상했던 그대로예요. 이수연이 눈물을 머금고 속삭였습니다. 두 전통의 결합, 두 이야기의 결합. 박지우는 조용히 조사를 계속하다가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민지가 도망친 후에도 이수연이 성한나 보육원에 정기적으로 기부한 기록을 찾았어요. 모두 음악부로 지정되어 있었어요. 그곳에 항상 음악이 있기를 원했어요. 이수연이 설명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내가 당신에게 주지 못했던 위안을 음악에서 찾기를 바랐어요, 민지야. 소녀는 연주를 멈추고 이모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아시나요? 당신이 누구신지 몰랐지만 저는 항상 당신의 존재를 느꼈어요. 음악이 어떤 방식으로든 저를 당신들 모두와 연결해 주었어요. 정현우는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파란 벨벳으로 쌓인 물건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할머니의 옛방에서 이것을 찾았어요. 그가 말하며 천을 벗겨 나비 모양의 작은 음악 상자를 드러냈습니다. 할머니의 비밀 상자예요. 이수연이 물건을 알아보며 외쳤습니다. 그녀는 이 안에 가족의 진정한 보물을 간직하고 있다고 하셨죠. 조심스럽게 정현우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익숙한 은빛 나비, 멜로디 외에도 Mi Familia del Futuro, 내 미래의 가족에게라고 쓰여진 편지가 있었습니다. 윤서가 조심스럽게 편지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여러분이 마침내 서로에게 돌아가는 길을 찾았다는 뜻이겠죠. 음악은 항상 정씨 가문의 언어였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는 우리만의 방식이었죠. 나비 브로치는 단순한 보석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변화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비처럼 때로는 우리도 더 강하고 아름답게 나타나기 위해 어둠의 시기를 거쳐야 해요. 내가 남기는 진정한 유산은 유언장이나 보석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피 속에 흐르는 음악, 우리를 진정한 가족으로 만드는 사랑하고 용서하는 능력에 있어요. 영원한 사랑을 담아 이정자 편지를 읽고 난 후의 침묵은 피아노의 부드러운 소리로 깨졌습니다. 민지가 다시 연주하고 있었지만 이제 그녀의 음악에는 새로운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음표가 아니라 세대를 걸친 역사, 사랑, 그리고 구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수연이 피아노로 다가갔고 12년 만에 처음으로 조카 옆에 앉을 수 있게 허락했습니다. 함께 이모와 조카는 연주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손이 흑백 건반 위에서 조화를 이루며 나비 브로치는 피아노 위에서 조용히 빛나며 새로운 시작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모두에게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강남의 정씨 가문 옛 저택이 다시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윤서는 이정자 할머니가 떠난 후 폐쇄되어 있던 집을 다시 열기로 결정했고 피아노 소리가 다시 복도를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저택의 구석구석을 매혹된 듯이 탐험하며 가족 초상화, 오래된 악보, 그리고 각 물건에 담긴 추억들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복원된 그녀의 방에서는 작은 금색 나비들이 그려진 벽지가 햇빛 아래에서 춤추는 듯 보였습니다. 이곳은 내 증조 할머니의 어린 시절 방이었어. 이수연이 설명했습니다. 민지가 장식의 세부 사항을 감탄하며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후에는 잠시 내 방이 되었지. 그리고 처음부터 내 방이 되었어야 했던 곳이야. 저택의 서재에서 정현우와 박지우는 회사 재정비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명호는 자신의 과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임했으며 전면적인 감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어요. 박지훈이 몇몇 문서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수연이 비밀리에 회사 수익의 일부를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음악교육재단으로 돌리고 있었어요.
성한나 보육원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원장 수녀는 정씨 가문의 지원을 받아 보육원 개선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특히 음악 교육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음악이 그곳에서 내 삶을 구했어요. 민지가 보육원을 방문하는 동안 말했습니다. 가장 힘든 날에도 예배당에 피아노가 있었죠. 김 할머니는 이제 가족의 삶에서 변함없는 존재가 되었고 그녀의 악기 가게는 새로운 특별한 학생을 맞이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이수연이 와서 사회 프로젝트의 아이들에게 피아노 수업을 해주었습니다. 일종의 속죄예요. 그녀가 윤서에게 수업을 지켜보며 설명했습니다. 음악을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는 데 사용하는 거죠. 어느 특별한 오후, 민지는 이수연이 저택의 옛 음악실에서 악보를 정리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는 새로운 작품이 있었습니다. 너를 위한 거야. 이수연이 악보를 조카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변신이라고 해. 변화와 용서에 관한 곡이야. 함께 그들은 피아노 앞에 앉아 새 곡을 연주했습니다. 음악은 분리의 세월을 떠올리게 하는 무겁고 우울한 음으로 시작되었지만 점차 희망찬 멜로디로 발전해갔고 자장가와 은빛 나비 모두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저택의 도서관에서 윤서는 이정자 할머니의 오래된 일기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 할머니는 브로치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썼습니다. 나비 브로치는 완벽함으로 그 주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변화의 능력으로 선택해. 나비가 고치에서 나오듯이 우리도 실수로부터 더 강하고 현명하게 나와야 해. 가족 저녁 식사 중에 민지가 모두를 놀라게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보육원의 자선음악회에서 작품을 발표하고 싶어요. 확실해, 얘야? 윤서가 물었습니다. 그곳이 딸에게 갖는 감정적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민지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수연 이모와 함께 연주하고 싶어요. 그 뒤에 이어진 침묵은 누군가가 피아노 위에 열어둔 나비 음악 상자의 부드러운 소리로 깨졌습니다. 익숙한 은빛 나비 멜로디가 공간을 채웠고 마치 조용한 축복 같았습니다. 이수연은 계속 침묵을 지키다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영광이야, 민지야. 하지만 정말 나 같은 사람과 무대를 나누고 싶어? 우리 가족의 일부인 분과요? 민지가 대답하며 이제 그녀가 착용하고 있는 브로치를 부드럽게 만졌습니다. 이정자 할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음악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힘이 있어요. 그날 밤 모두가 휴식을 취한 후 윤서는 음악실에서 달빛 아래 부드럽게 연주하고 있는 민지를 발견했습니다. 멜로디는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모든 노래들의 완벽한 혼합이었습니다. 자장가, 은빛 나비, 그리고 이수연의 새로운 작품. 알아요, 엄마. 민지가 연주를 멈추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정자 증조 할머니가 말씀하시려 했던 게 무엇인지 이해할 것 같아요. 가족을 하나로 만드는 건 보석이나 전통이 아니에요. 오랜 침묵 후에도 우리가 함께 만드는 음악이에요. 성한나 보육원에서의 자선음악회 날이 밝았고 특별한 광채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강당은 완전히 복원되었고 정씨 가문이 기증한 그랜드 피아노가 색색의 스테인드 글라스 아래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이정희 수녀의 옛방에 있었습니다. 이제 음악실로 변모한 이곳에서 그녀는 공연의 마지막 조율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고통스러운 비밀을 간직했던 이 장소가 이제는 희망의 음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정희 수녀님의 물건들 사이에서 이것을 발견했어요. 원장 수녀가 말하며 민지에게 누런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녀가 떠나기 전에 당신을 위해 보관해 두었어요.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예배당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어린 민지의 모습, 그리고 뒤에 반쯤 보이는 이수연이 반쯤 열린 문을 통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간단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음악은 항상 그 길을 찾는다. 즉흥 분장실에서 윤서는 딸의 준비를 돕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하늘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나비 브로치가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너 정말 아름답구나. 이수연이 조용히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정자 할머니의 것을 가져왔어. 상자 안에는 작은 은색 나비들이 정교하게 수놓인 스페인 실크 숄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서울 국립극장에서 첫 공연을 할 때 이 숄을 착용하셨어. 이수연이 설명했습니다. 나비들이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하셨지. 강당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관계자들과 언론인들 외에도 특별한 관객들이 있었습니다. 보육원과 다른 고아원의 아이들,
모두가 새로운 음악 교육 프로그램의 수혜자들이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그녀의 악기 가게 학생들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민지가 힘든 시절에 알게 된 몇몇 거리의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박지윤은 정현우 옆 첫 줄에 앉아 봉긴된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최종 감사 결과예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 이정이 수녀의 행방을 찾아냈어요. 무대 위에서 피아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지와 이수연이 자리에 앉자 기대에 찬 침묵이 강당을 감쌌습니다. 변신의 첫 음이 흐르기 시작했고 상실과 찾음, 그리고 구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음악은 가족의 여정처럼 발전해 갔습니다. 부드럽고 우울한 자장가로 시작해 강하고 전통적인 은빛 나비로 변화하고 마침내 화해와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새로운 작품으로 나타났습니다. 객석에서 윤서는 정현우의 손을 잡고 있었고 조용한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각 음표는 그들의 이야기의 한 조각을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상실의 고통, 희망의 끈기, 재회의 기쁨, 공연의 가장 감동적인 순간, 한 조용한 인물이 강당에 들어섰습니다. 이정희 수녀, 더 나이 들었지만 여전히 같은 부드러운 눈빛을 가진 그녀가 마침내 돌아와 수년 전 한 작은 소녀를 보호하기 위한 그녀의 용기의 결과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음악은 모든 멜로디를 완벽한 화음으로 섞은 일련의 화음으로 끝을 향해 갔습니다. 민지와 이수연은 마치 하나인 것처럼 연주했고 그들의 손이 정확한 동기화로 건반 위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마지막 음이 울렸을 때 뒤이은 침묵은 거의 신성한 것 같았고 곧 감동적인 박수갈채로 깨졌습니다. 무대 위에서 이모와 조카는 서로를 껴안았고 나비 브로치가 강당의 조명 아래 반짝였습니다. 윤서가 무대로 올라와 딸을 안았고 곧 모든 가족이 그들을 따랐습니다. 이정희 수녀가 수줍게 다가왔고 민지의 감동적인 포옹으로 맞이했습니다. 음악은 항상 그 길을 찾아요. 수녀가 수년 전 적었던 말을 반복했습니다. 진실과 사랑처럼요. 강당이 비워지기 시작했지만 가족은 여전히 무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단순히 혈연이나 정씨라는 이름으로만 연결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혈관을 자유롭게 흐르는 음악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일부 유대 관계가 끊어지기에는 너무나 강하다는 약속과도 같았습니다. 음악회로부터 일주일 후 정씨 저택은 분주한 활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래된 겨울 정원이 친밀한 축하 모임을 위한 아늑한 공간으로 변모되었습니다. 작은 장식 조명들이 매달린 크리스탈 나비들과 어우러져 마법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피아노에 앉아 부드럽게 연주하며 모인 가족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증조 할머니의 쇼를 두르고 손님들 사이를 돌아다니고 있었고 나비 브로치가 부드러운 조명 아래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웃을 때 정말 이정자 할머니를 닮았어요. 이정희 수녀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축하 모임에 참석하라는 초대를 받아들였고 이제 서울에 다시 정착해 보육원의 음악 프로그램을 조율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수연이 오래된 폴더를 들고 피아노에 다가왔습니다. 할머니의 작품을 더 찾았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완성되지 않은 것도 있어요. 나비들의 교향곡. 윤서가 누런 악보를 살펴보며 읽었습니다. 날짜가 할머니가 떠나시기 며칠 전이에요. 민지가 호기심에 차서 그들과 합류했습니다. 우리가 완성할 수 있어요. 그녀가 제안했고 그녀의 눈은 아이디어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요. 마치 할머니의 작은 부분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작곡하는 것 같을 거예요. 정원 반대편에서 정현우는 박지윤과 회사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음악교육 프로그램이 확장되어 독립적인 재단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나비 재단이에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이정자 할머니와 우리 가족이 겪은 모든 변화를 기리며 김 할머니는 사회 프로젝트의 모든 아이들의 일종의 대리 할머니가 되어 나중에 공연할 작은 젊은 음악가 그룹을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민지의 옛거리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음악에는 이런 힘이 있어요. 그녀가 한 소년의 바이올린을 조율하며 말했습니다. 연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장미란, 보육원의 전 간호사는 진정한 후회를 보이고 모든 이야기를 밝히는 데 협조한 후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고
여전히 이 새로운 속죄의 장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녀가 물 한 잔을 건네며 다가온 이수연에게 말했습니다. 용서가 배우기 가장 어려운 음악이에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모두가 피아노 주위로 모였습니다. 윤서와 민지가 나란히 앉았고 이수연이 삼중주를 완성했습니다. 미완성된 나비들의 교향곡의 첫 음들이 흐르기 시작했고 이제는 새 세대의 정씨 여성들이 만든 추가와 변주가 더해졌습니다. 음악은 성장하고 변화했으며 그들의 역사를 표현한 모든 작품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자장가, 은빛 나비, 그리고 새로운 변신. 마치 각 음표가 그들 여정의 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각 화음이 되찾은 기억인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음이 울렸을 때 경건한 침묵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그 침묵은 부드러운 날갯짓 소리로 깨졌습니다. 정원의 불빛에 이끌린 파란 나비 한 마리가 부드럽게 피아노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이정자 할머니는 말씀하셨죠. 이수연이 감정에 복받쳐 중얼거렸습니다. 나비들은 천국과 지상 사이의 전령이라고. 민지는 부드럽게 숄의 브로치를 만졌습니다. 그렇다면 할머니는 지금 매우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의 가족이 마침내 조화를 이루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지만 아무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음악은 계속되었고 이제 더 부드러워져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이는 단지 재결합한 가족뿐만 아니라 나비 재단을 통해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을 기회를 갖게 될 모든 아이들의 꿈을 달래는 것 같았습니다. 피아노 위에서 나비 브로치가 나비들의 교향곡 악보 위에 놓여 있었고 그 부드러운 빛이 정원의 작은 불빛들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가장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조차도 조화로운 결말을 맺을 수 있다는 조용한 약속 같았습니다. 1년이 지났고 성안나 보육원에서 있었던 음악회 이후 많은 것이 변화했습니다. 한때 고요했던 정씨 저택은 이제 음악과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옛 음악실은 나비 재단의 수업실로 변모했고 민지는 그곳에서 첫 공식 피아노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음악은 단순히 음표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녀가 주에 깊게 듣고 있는 아이들 그룹에게 설명했습니다. 음표 사이의 공간에도 있어요. 마치 사랑이 우리가 나누는 작은 순간들 속에 있는 것처럼요. 문가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윤서는 딸이 단순한 기술뿐만 아니라 그녀의 여정에서 얻은 지혜를 전달하는 모습에 미소 지었습니다. 민지가 수업할 때마다 착용하는 나비 브로치가 아침 햇살 아래에서 반짝였습니다. 정원에서는 이수연이 재단의 새 음악원 건설을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저택의 역사적인 건축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된 이 프로젝트에는 이정자 할머니를 기리는 특별한 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각 방은 가족의 중요한 작품 이름을 따서 지을 거예요. 그녀가 여전히 프로젝트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박지윤에게 설명했습니다. 초보자를 위한 자장가실, 공연을 위한 은빛 나비실. 변화는 물리적 공간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성안나 보육원은 이제 음악 교육의 중심지가 되어 전국의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정희 수녀는 이제 음악 프로그램의 책임자가 되어 모든 아이가 자신만의 멜로디를 찾을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철학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여전히 그녀의 악기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고 이제는 나비 재단의 공식 모임 장소가 되었습니다. 오래된 악보 선반들은 이제 단순한 음악이 아닌 변화와 희망의 이야기들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어느 날 오후 가족들이 친밀한 축하 모임을 위해 모였습니다. 민지가 13살이 되었는데 이는 이정자 증조 할머니가 첫 음악을 작곡했을 때와 같은 나이였습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민지가 피아노 앞에 앉으며 발표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춤추기 시작했고 그녀가 비밀리에 준비해온 원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음악은 자장가처럼 부드럽게 시작되어 은빛 나비의 힘을 담아 성장하고 변신의 요소를 포함하다가 마침내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녀만의 음악적 목소리였습니다. 유산이에요. 그녀가 마지막 음이 공기 중에 사라지자 말했습니다. 제가 연주하는 모든 음표가 여러분 모두의 일부를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란히 앉아있던 윤서와 이수연은 서로를 이해하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음악은 단순히 오래된 상처를 치유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다리를 만들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자랑스럽게 지켜보던 정현우는 그의 어머니 이정자 할머니가 그녀의 유산이
단순히 보존된 것이 아니라 그녀가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확장된 것을 보면 얼마나 행복해 하실지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서울 위로 해가 지고 있을 때 가족들은 겨울 정원에 모였습니다. 1년 전 그들이 화해의 여정을 시작했던 바로 그 장소가 이제는 새롭고 소중한 것의 꽃핌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증조 할머니의 쇼를 두르고 나비 브로치를 달고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었고 재단의 아이들이 자신들의 작품을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각 음악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지만 모두가 변화와 희망 그리고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의 마지막 공연은 특별했습니다. 나비들의 교향곡의 합동 공연이었고 이제는 완성되고 더욱 풍부해진 작품이 정씨 가문의 세 세대 여성들에 의해 연주되었습니다. 윤서, 이수연 그리고 민지가 피아노 앞에 앉아 그들의 손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건반 위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음악이 밤을 채우는 동안 파란 나비 한 마리, 아마도 그 첫 번째 밤에 그 나비가 다시 한번 피아노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 섬세한 날갯짓은 모두에게 가장 아름다운 변화가 종종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시작된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정씨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 쓰여질 것입니다. 더 이상 비밀과 침묵 속에서가 아니라 음악과 미소 속에서 배운 교훈과 나눈 사랑 속에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멜로디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나비의 우아한 비행처럼 세대를 거쳐 이어지며 바람을 타고 날아가듯이 말입니다.